서울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 앞. 브라질에서 단체 여행을 온 외국인 의사들이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한옥집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이 있는 골목길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 소녀와 소년이 나타납니다. 고개를 돌린 그들은 두 아이를 보고 충격적인 표정을 짓는데요. 벙찐 표정으로 보고 있던 이들 중 여의사 마르시아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아니, 대체 쟤네 부모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애들을 내보낸 거야? 한국 부모들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그들은 무엇을 봤길래 이런 표정을 지은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의사를 하는 마르시아라고 합니다. 고위 공무원들과 기업 사장들이 이용하는 고급 사립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상대적으로 의사 월급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인 브라질 내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이 속했어요. 덕분에 브라질 기준으로는 상당히 넉넉한 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해외여행 등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의사들끼리 여행 동호회를 만든 저희는 지난해 휴가 때 미국에 놀러 갔었기에 이번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다른 대륙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고 저희는 아시아 나라 중 어디를 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온천 여행 가기도 좋다는 말이 나왔지만 동료인 페드로가 방사능 걱정도 안 되냐면서 극구 반대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나 진시황릉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춘 중국은 어떻겠냐고 이야기가 나오자 이번에는 또 다른 동료인 파블로가 싫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사기꾼들밖에 없는 동네라서 가격 덤터기를 쓰기도 쉽고 위생이 무척 불결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나 몽골 등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다들 별로 볼 게 없는 나라다. 너무 낙후된 나라라서 싫다 등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걸러졌죠.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한국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지구상에 몇 안 되는 휴전 국가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저는 휴전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치안도 안 좋을 것이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휴전국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둘 다 말만 휴전했다고 하지 말을 번복해가며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제가 파키스탄에 의료 봉사를 갔을 때만 해도 분명 휴전국이라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폭탄 던지고 공습하고 난리가 나서 불안에 얼마나 떨었는지요. 그때 우후죽순으로 외국인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비행기 편을 잡으려고 해도 남는 표가 없어서 빨리 떠나지 못해 하루하루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표 예약이 가능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휴전국에 간다는 게 너무 찝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호회 회원 중 상당수가 장시간 토론에 지쳐 있었습니다. 퇴근 후 줌으로 온라인 대화를 하던 저희는 처음에는 여행지를 정하는데 열의를 보였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아무 데나 빨리 정하자라는 식으로 귀찮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반대하면 눈치를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결국 이번 연도 휴가 여행지는 한국으로 선택되었고 10월 초쯤 한국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었는데 담장 너머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전통 가옥의 모습을 보자 무척 설렜습니다. 해외여행은 이런 맛 아니겠나요? 자국에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이국적인 분위기를 맛보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해외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어서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설레는 마음도 잠시. 저희는 숙소 앞 골목길을 지나가는 한국인 아이들을 보았는데요. 저희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많게 봐줘도 11살이나 12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어린애들이 어른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아니, 대체 쟤네 부모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애들을 내보낸 거야? 한국 부모들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황당한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리 봐도 어른들은 없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가는 걸 보면 하교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이 학교가 끝나는데도 데리고 오는 부모가 없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아이가 등하교할 때 반드시 어른이 대동해야 했습니다. 어른들조차 도보로 걸어가는 짓은 거의 않았고 차를 타고 이동했죠. 브라질리아 같은 수도는 그나마 덜한 편인데 상파울루에 살 때는 부유층들이 헬기 택시로 출퇴근하거나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상파울루 도시 하나에만 헬기 택시의 수가 500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불안하다며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는데 한국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대체 무슨 짓을 당할지 알고 이런 걸까요? 평소에도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듣던 저는 아이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왜 어른 없이 돌아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제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더니 왜 어른이 있어야 해요? 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신기한 사람 본다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자기들 갈 길을 갔습니다. 아이들의 태도에 저는 무안하기도 하고 황당했지만 곧이어 한옥 숙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조금 전 일은 바로 잊혔습니다. 목조 구조물로 지어진 한옥은 서양의 건축물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곡선 형태의 아름다운 지붕이 살면서 처음 보는 구조의 지붕이었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마루 같은 공간이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서양과 다르게 아시아 국가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권이라는 건 알았지만 방문 앞에도 마루를 두고 앉을 수 있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한옥 주변의 마당은 마치 정원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큰 항아리 같은 게 가장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렇게 생긴 항아리를 장독대라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숙소 내부로 들어가자 안쪽의 방문들도 종이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신기했는데 창호지라고 해서 한국 고유의 종이인 한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종이와 나무로 문을 만드니 고풍스러운 멋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쓰면 춥지 않냐고 동료가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자 얇은 종이 한 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풍지를 덧대면 방풍과 함께 보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 저희가 한국에 갔을 때도 좀 쌀쌀한 편이었는데 안에 있어도 춥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은 모두 짐을 풀고 옷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 찝찝했다며 샤워하기도 했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5시가 되었고 5시 반쯤 조금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7시에 서울 시내 야경 코스를 구경하는 시티투어 버스가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넉넉 잡아 6시 반까지는 저녁을 먹고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저희가 머무르고 있는 한옥 펜션집은 바로 옆에 식당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비용을 추가하면 석식도 제공해주고 있어 우리 동호회는 석식을 요청했었습니다. 곧 한상 차림의 한정식 음식들이 나왔고 많은 음식의 가짓수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몇 가지 반찬은 리필도 되는 걸 보고 아무리 석식을 따로 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줘서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였죠. 브라질에서는 식당에 가면 물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수도 사 먹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펜션 안에 있는 간이 냉장고에도 생수가 2병이나 들어있었고 저녁을 시킬 때 또 물을 따로 줬습니다. 비싼 물도 모자라 음식까지 이렇게 퍼주는 나라라니. 쇼킹했어요. 처음에는 이 펜션 주인이 인심이 넉넉한지 알았는데 이후에 식당을 다녀도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것 같은 저렴한 식당에 가도 서너 가지의 반찬들이 꼭 무료로 나왔어요. 단무지나 김치 등은 리필이 되는 곳들이 많았고요.
식사를 마친 뒤 저희는 시티 투어 버스를 타러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타는 시티 투어 버스는 지붕 개폐가 가능한 2층 버스였는데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도 밤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더 쌀쌀했어요. 밤 날씨가 쌀쌀할 것 같다면서 핫팩과 담요를 챙겨주신 펜션 주인분이 어찌나 고맙던지. 한국에 왔으니 멋을 부리겠다고 좀 얇은 옷을 입고 온 동료는 펜션 주인분께서 주신 핫팩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야경 코스로 보는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보이는 문화유산들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주변 건물들도 깜깜한 밤인데도 빛을 뿜고 있었어요. 감탄하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쯤 저는 정신이 화들짝 들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금 나 교복 입은 여자애를 본 것 같은데. 저는 급하게 고개를 뒤로 돌렸습니다. 역시나 제가 인도 쪽에서 본 사람은 교복을 입은 학생이 맞았어요. 아까 낮에 있었던 일처럼 망치로 머리를 때린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낮 시간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지금은 깜깜한 저녁 시간대잖아요. 시간은 7시 반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간대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혼자 돌아다닌다고요? 여기는 주거지역도 아니고 번화가인데요. 저도 고등학생 때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방과 후 활동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학교를 나선 적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럴 때는 항상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혼자 번화가에서 돌아다니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하잖아요. 젊은 남자들한테 희롱을 당하는 건 그나마 다행인 일이고 여자로서 영영 상처로 남을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안전한 동네가 아니면 남자들도 웬만해서는 혼자 다니려고 하지 않았죠. 강도를 만나는 일이 워낙 흔하니까요. 저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어 버스를 탄 뒤 9시가 다 되어서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골목길에서 저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장면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캐리어를 이끌고 숙소를 찾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파블로는 저런 차림으로 이 어둑해진 시각에 라고 말을 흐리며 차마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도 그녀를 무척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기도 뭐해서 저와 동료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한옥으로 들어갔습니다. 펜션 주인은 재밌게 잘 보고 왔냐면서 웃으며 저희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한 눈길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죠. 고민 끝에 저는 입을 떼고 제 궁금증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스스럼 없이 돌아다니나요? 어린아이들끼리만 다니거나 젊은 여자가 미니스커트 같은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녀는 저 말고도 그런 질문을 한 외국인들이 몇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남미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무척 깜짝 놀라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국가라서 아이들이 부모 도움 없이 등하교하기도 하고 젊은 여자들은 저녁에 혼자서도 돌아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새벽 늦게까지 돌아다닌 건 조심하는 게 좋지만 그 전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밤늦게 퇴근하는 여자들도 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 믿지 않았는데 실제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보니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8시, 9시쯤에 숙소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타면 정장을 입은 채로 막 퇴근하는 듯한 여자들이 가끔 보였습니다. 젊은 여대생들이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들은 말할 것 없이 흔해 보였고요. 저는 한국에 체류한 지 4일쯤 되자 한국에서는 이런 게 흔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휴전국이라고 전쟁 터진다.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전쟁은커녕 일반인은 총을 소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저는 가끔 밤거리를 보며 한국에 있었을 때처럼 망설임 없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생각하고 있는 게 한국 이민인데요. 저는 정말 고맙게도 의사라는 전문직 면허와 함께 한국에서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저의 도전이 꼭 성공하기를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